료마는 못생기고 징그럽고 외롭고 고독한 루저였는데 지난 3년 동안 고독 속에서 살면서 애청기용이 9마리 이상의 슬라임을 길렀습니다. 수년에 걸쳐 그 슬라임들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전설적인 종으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집안일을 도와주는 청소 슬라임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없었으니까요. 다른 슬라임들은 쓰레기를 먹는 청소부 슬라임이 되었습니다. 그의 쓰레기는 애니메이션 컨벤션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이 평화로운 삶을 계속 누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전우의 죽음을 막으려는 병사들을 보았습니다. 료마가 그들에게 다가가려 하자 병사들은 그를 거의 처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료마는 그들의 친구를 위한 약이 있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아무하고도 말하지 않아서 거의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그를 믿어보기로 하고 쓰러진 전우에게 그의 약을 주었고 그를 죽음에서 되살렸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안도한 그는 그들을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걸어갈수록 가까이 다가가자 그의 슬라임 무리를 보고 공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료마는 그것들이 자신의 정령이라고 말하려 했고 병사들은 그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물러섰고 그와 함께 계속 걸어갔습니다. 절벽 끝에 도착하자 료마는 마법 문양을 활성화하여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를 드러냈고 쓰러진 전우를 자신의 침대에 눕혔습니다. 침대. 그의 집을 둘러보던 중 한 병사는 그곳에 한 사람이 살기에 충분한 가구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료마가 더 많은 약을 가져오자 그들은 어떻게 아이가 신화 속 숲에서 혼자 살 수 있는지 궁금해했고 그들의 대장은 자신을 라인하르트 공작이라고 소개하며 산적들에게 칼에 찔린 자신의 친구를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산적들에게. 하지만 그는 그 마법 치유 약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해했고 료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3년 전에 돌아가신 후로는 마을 사람 아무도 없이 혼자 살았습니다. 그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마을 사람들이 외부인을 받아들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혼자였던 그를 한 병사가 그에게 마법 수정구를 보여주기로 했어요. 그 수정구는 그가 범죄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의 숨겨진 능력을 보여줄 거였죠. 그가 구체를 잡자 마법사는 그가 범죄자가 아님을 알았지만 그에게 전투 기술이 전혀 없고 여자보다 약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료마가 음식을 만들러 간 사이 마법사는 다른 병사들에게 그 구체를 보여주었어요. 나머지 병사들에게 말이죠. 그의 압도적인 능력들 중에서 그들은 그가 정신적 고통 저항 능력이 최대치라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힘든 삶을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죠. 지금까지 끔찍한 삶이었어. 곧 남자들은 마침내 도시로 돌아갈 참이었지만 그들이 걸어가는 동안 료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거짓말한 후 가슴에 통증을 느꼈다. 존재한다고? 3년 전 그는 못생기고 봉급 적고 일이 많은 셀러리맨이었는데 심장마비가 와서 천상계로 순간이동을 했다. 하지만 신들이 그에게 화가 나냐고 묻자 그는 이 세계로 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어차피 비참한 그의 삶에 매일매일 그는 밤새도록 무급 야근을 하고 휴일도 없이 일하는 흑심 기업에서 일했다. 그들은 누구일까 궁금해하던 그에게 가있는 자신이 창조의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루티아는 사랑의 여신이고 쿠포는 생명의 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료마는 자신이 이 세계 애니메이션 속에 있는 건 아닌지 의아해했습니다. 이 사람 우리를 눈치챘어. 신들은 그의 비참한 삶을 끝내기로 결정했다며 그의 못생긴 얼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못생긴 얼굴로 새 삶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료마는 그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의 얼굴이 망가진 건 상사가 수백 개의 병을 그의 머리에 깨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20년 동안 독성이 강한 아버지에게서 고통을 견디며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노력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그에게 상처에 소금을 더 뿌리려고 자신을 여기로 데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못생긴 아이로 환생시키세요. 하지만 그에게 보상하기 위해 신들은 지구의 마법의 일부를 가져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몸에 힘을 불어넣고 저승으로 보내기 전에 신들이 그들의 암호함 앞에 사기극에 빠진 후 그에게 NDA 서명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에게 다시 빈털터리 루저로서 인생을 즐기라고 말했어요. 새로운 문을 열면서요. 세계. 어느새 그는 새로운 몸으로 환생하여 지식의 책을 보았다. 신들이 그를 위해 남겨둔 것.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는 신들이 가진 모든 전설적인 기술들을 보았다. 그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그것들을 시험해 보기로 했고 발길질 한 번으로 나무 전체를 베어버렸습니다. 발길질 하나로 말이죠. 자신의 힘을 어떻게 조절할지 고민하던 중 갑자기 슬라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 그것을 길들여 보기로 했습니다. 즉시 그는 자신의 내부 에너지를 방출하여 슬라임 주위에 길들이는 마법진을 그려 그것을 자신의 첫 번째 정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첫 번째 정령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먼 길을 떠나면서 료마는 남은 생애를 슬라임 연구에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슬라임 연구에 평생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라인하르트의 부하들을 본 지 2주 후 료마는 그가 모은 슬라임들을 보고 그를 만나러 돌아온 병사들을 보았지만 주요 애정 상대도 만났습니다. 라인하르트의 아버지 라인백이 라인하르트의 복잡한 사정을 가진 아내 엘리제와 함께 소개했지만 그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은 오직 그들의 딸 엘리리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을 소개하자 리즐로드는 당황하여 자신이 문화인이며 여가 시간에는 디스코드 관리자로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조차 웃으며 그의 얼굴이 못생겼다고 말했지만 그는 단지 그가 얼마나 많은 슬라임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엘리리아가 그에게 슬라임들을 어떻게 집에 보관하는지 묻자 그는 그녀에게 그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초능력. 그녀의 눈앞에서 슬라임 100마리가 서로 위로 뛰어올라 하나의 거대한 슬라임으로 합쳐졌다. 하지만 앨리스는 충격을 받았다. 역사상 그 누구도 큰 슬라임을 길들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료마는 그것이 단지 합쳐진 100마리의 슬라임일 뿐이라고 말했고 그녀는 그가 최고의 길들이기, 수수께끼를 푼 최초의 사람이라고 말했다. 최초의 사람이라고 말했다. 집사는 그녀에게 그의 역겹고 징그러운 몸에서 아름다운 손을 치우라고 말했고 그래서 그는 그들을 집으로 초대하기로 결정하고 슬라임들에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가지라고 명령했다.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친구를 구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라인하르트는 그에게 시간을 잴 방법이 없었기에 금시계를 선물했습니다. 그는 시간을 잴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엘리리아가 자신의 첫 슬라임을 길들이고 싶어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첫 시도에 어떤 슬라임을 길들일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고 그래서 료마는 그녀에게 모든 슬라임에 대해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다. 그는 청소부 슬라임들이 자신의 쓰레기를 모두 먹는 모습을 보여주며 청소 슬라임들은 그들이 데리고 다니는 쓸모없는 못생긴 하녀들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까다로운 얼룩도 청소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고 료마는 그들에게 그것이 청소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은 그들의 못생긴 얼굴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이 스폰서 역할을 했다면 이렇게 못생기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완전히 새로운 3D 전략 RPG 게임 걸즈 프론티어 2 엑실리움입니다. 물리 기반의 비사실적 렌더링 아트 스타일을 특징으로 합니다. 렌더링 기술. 혹시 여러분이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에 갇히는 게 어떤 기분일지 궁금하신가요? 여러분은 사령관이 되어 멋진 전술 인형들을 이끌고 오염된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걸즈 프론티어 2는 여러분에게 딱 맞는 게임입니다. 이번 아펠리온 기간 한정 이벤트를 통해 사령관 여러분은 이벤트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고 이벤트 게임 모드인 경계 돌파에 참여하여 특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주 초기화되는 3단계 구역 시스템과 크리스탈, 수집 시스템이라는 전략적 요소도 있습니다. 목표 접근 권한 30개와 일반 접근 권한 10개도 얻게 됩니다. 그리고 T인형 액션으로 가득한 레일 슈터 미니게임인 돌격 시뮬레이션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네. 게다가 장비 강화에 사용할 붕괴, 조각과 전술 인형 강화에 사용할 희귀 재배, 아이템, 그리고 압도적인 힘을 선사할 이벤트 한정 아이템도 받게 됩니다. 정말 강력해질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기 캐릭터인 클로카이를 이끌고 비밀과 위험 고위험 임무로 가득한 오염 지역을 탐험하게 됩니다. 그녀와 함께라면 패배는 없습니다. 적들은 그녀의 거대한 두 무기를 보고 겁에 질릴 테니까요. 그녀가 당신 곁에 있다면 전투에서 지는 것은 잊어버리세요. 적들은 그녀의
두 개의 거대한 무기를 보고 벌벌 떨 거예요. 목표 조달 배너를 획득하면 엘리트, 티돌과 전세를 역전시킬 그들의 시그니처 무기를 얻게 될 거예요. 클로카이와 마키아토의 드롭률 증가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마키아토의 자수, 대나무 만개하는 그림자 같은 기간 한정 할인 스킨도 의상 부티크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조실에서는 무기와 애니메이션으로 새로운 전술 인형을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고 숙소에서는 선물과 파견 임무를 통해 친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형은 업그레이드와 유대감을 통해 통합되어 전투와 몰입도를 높여줍니다. 이 전술 세계에서 말이죠. 이건 단순한 사격 게임이 아니에요. 전략 음모 밝히기, 그리고 아름답게 묘사된 3D 세계에서 분대원들과의 유대감 형성까지 포함돼요. 아름답게 묘사된 3D 세계에서 전략을 세우고 음모를 밝히며 분대원들과 끈끈한 유대감을 쌓아보세요. 그럼 뭘 기다리고 계세요? 제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게임 내 이벤트에 참여하고 클로카이의 새로운 의상, 스피드스타를 무료로 받으세요. 멋있어질 거예요. 그리고 료마처럼 비참한 삶을 살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아무도 원하지 않아서 2번의 생을 혼자 보낸 료마, 그 못생긴 놈과는 달리요. 하지만 그는 손을 끈적한 진흙 속에 넣어 보여주며 정말 그렇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에게는 영향이 없을 거야. 이미 얼굴에 추함을 지우려 했으니까 하지만 그것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엘라리아는 여전히 깨끗한 슬라임을 첫 번째 정령으로 원했고 료마는 소녀에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고 경비병들은 그가 무슨 말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마친 후 남자들은 자신들이 절망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휴즈는 배짱이 두둑해서 여자들에게 플롯 아머를 벗고 샤워를 시작하라고 말했고 그래서 모두들 그의 뺨을 때리고 변태라고 불렀습니다. 료마는 깨끗한 슬라임은 오직 미래 주인의 땀에만 이끌린다고 설명하려 했고 엘라리아는 충격을 받았지만 자신의 슬라임을 얻고 테이머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조련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몇 시간 후 그녀는 숲으로 들어갔고 그날이 끝날 무렵 드디어 첫 번째 정령을 만들고 영원히 소중히 여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료마는 자신이 처음 가졌던 슬라임을 떠올렸고 비록 더 이상 자신과 함께 있지는 않지만 더 좋은 세상에 있기를 바랐습니다. 바로 그때 라인백은 임시로 머무는 마을에 있는 동안 함께 하자고 제안했고 드디어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갈 수 있다는 말에 얼어붙은 그는 엘라리아는 처음에는 자신도 집을 떠나는 것을 주저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그녀가 세상을 보고 자신이 놓치고 있던 모든 기쁨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 료마는 방에 갇혀 사는 것처럼 방 안에 틀어박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발로란트 게이머에게 그들의 모험에 함께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모두 그가 함께하게 된다는 소식에 기뻐했고 라인하르트는 그가 소지품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료마는 자신이 보이드박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상에 단 한 사람만 소유할 수 있는 독특한 보이드박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에 라인하르트조차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단 한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앨리스는 그에게 자신의 딸은 이즈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그가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가르쳐 줄 테니까요. 알고 싶은 것을 다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엘라리아는 그가 자신의 어머니를 선택한다면 그의 목숨을 끊겠다고 말했습니다. 료마는 어차피 그들의 추한 얼굴은 둘 다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슬라임들이 더 나았어요. 그날 밤 료마는 수년간 숲을 돌아다니며 잡은 몬스터들에게서 얻은 희귀 아이템들을 짐을 싸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집은 텅 비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만든 신상들을 찾아가 다른 마을에 도착하면 반드시 다시 신전을 세우겠다고 말했어요. 집 입구를 닫은 후 집사는 자신의 보이드박스를 소환하여 마차와 말들을 불러 여행을 시작했어요. 여행하는 동안 그녀는 료마가 정말로 물과 불을 조종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그리고 불을. 하지만 료마는 자신이 세상의 모든 원소를 조종할 수 있다고 말했고 라인하르트는 이 남자의 너무 강한 능력이 언제쯤 끝날까 궁금해했습니다. 계속 나타나니까요. 라인하르트의 못생긴 얼굴을 쳐다보며 료마는 아내가 이미 자신을 떠나려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웃음을 참느라 애썼습니다. 하지만 결국 살짝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피식 웃음이 나왔죠. 라인하르트가 무엇이 그렇게 웃기냐고 묻자
료마는 자기 얼굴에 묻은 흉한 것을 닦는 것을 잊었다고 말했습니다. 못생긴 걸 닦는 걸 잊었다고 말이죠. 그들은 몇 주 동안 계속 여행했고 마차가 산사태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비가 오는 중이었죠. 그래서 료마는 자기 끈적끈적한 점액으로 만든 방수 우비를 입고 병사들을 돕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자마자 그는 병사들에게 비가 떨어지지 않도록 방어막을 쳤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산사태를 치울 수 있다고 말하고는 자신의 창조 마법을 사용하여 흙을 수백 개의 벽돌로 변형시켰고 점액들이 그의 벽돌을 운반하여 길을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이동할 수 있는 길을 해가 뜰 무렵 앨리스가 와서 자신의 음모를 그의 앞에 들이밀었지만 그가 질식하는 것을 보고는 그를 밀쳐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면서 그는 모두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사람들이었지만 그는 앨리스의 천국 같은 거대한 품에 질식했으면 하고 바랐다. 났다. 사흘 후 마침내 그들은 마을에 도착했고 료마는 자신의 마법 능력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상태판을 확인해야 했다. 그는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구체에 다가가자 그의 주위로 마법의 빛이 뿜어져 나왔고 그는 천상의 세계로 다시 이동했다. 신들이 그를 환영했고 료마는 자신이 다시 죽은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하지만 신들은 그가 3년 동안 자신들을 위해 기도했기에 예언 능력을 선물했다고 밝혔다. 그들은 그를 칭찬하려고 했을 때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화장실을 가지고 있잖아요. 료마는 청소용과 청소부 슬라임 덕분이라고 말하려 했지만 게이는 그게 그가 만든 유일한 종류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원래 첫 슬라임을 만들었지만 무한한 진화 경로를 부여했기에 그들의 무한한 잠재력이 열린 건 모두 료마 덕분이었습니다. 라고 모두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기억하며 료마는 그들이 전에 없던 종류의 슬라임들을 보고 놀랐을 거라고 깨달았지만 신들은 그가 공작가와 만난 게 더 충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유가 궁금했던 그는 여신이 이전의 이 세계로 소환된 소녀가 트러쿤이 이 세계에 환생했습니다. 그녀의 소원은 오직 동물을 길들이는 것이었기에 그녀는 가축 길들이는 마법을 만들고 자말 가문에 시집갔습니다. 그리고 신들은 그들을 지켜보며 축복을 내렸고 엘라리아는 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짐승 조련사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료마는 그녀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료마는 지구에서 환생한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여신은 그들에게 200년에 한 명씩만 순간이동시킨다고 말했고 게이는 자신이 실수로 가장 큰 트럭 중 하나를 이 세계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세상을 멸망시키려던 오타쿠들이었죠. 하지만 그는 너무나도 패배자라서 아나클림에게 영상을 보지 못한 후 집에 앉아 우울증에 빠져 있었죠. 그의 영상을 볼 수 없어서 말이죠. 그들은 료마가 그처럼 악당이 아니어서 기뻐하며 예술과 전쟁의 신이 그에게 축복을 내렸다고 말했고 그를 그의 세계로 순간이동시키기 시작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들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깨어난 후 여사제는 그에게 자신의 능력치를 비밀로 하라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다시 깨어난 후 여사제는 그에게 자신의 능력치를 비밀로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법 능력을 보며 자신에게 신들의 총애를 받는 아이라는 칭호가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들의 사랑받는 아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방을 나가자 할아버지는 그의 능력을 감추라고 말씀하셨다. 어린 나이에 세계 각국이 그의 능력을 이용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련사 길드에 등록하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엘라리아는 그의 마력 수치가 얼마나 될지 궁금해했다. 료마는 100유어 페이 템 천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엘라리아는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높은 수치는 새로운 마법을 배우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었다. 결국 그녀는 단 하나의 마법도 배우지 못했고 그녀의 마력 수치는 200천이 넘었다. 그녀는 그가 마법을 그렇게 능숙하게 다루게 된 비결이 궁금했다. 그래서 료마는 마법을 가지고 놀다 보니 모든 주문을 마스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모든 주문을? 그들이 조련사 길드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자신의 계급이 자신이 통제하는 가장 강한 몬스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계급을 올리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료맥에는 그저 힘없는 슬라임들 뿐이었다. 너무 약해서. 그래서 그들은 너무 약했기에 모험가 길드로
가기로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현장에서 체력 테스트를 통과해야 했다. 준비를 하려는 그에게 사범은 화살 하나 낭비하지 않고 앞에 5개 관역을 모두 마치라고 말했다. 관역 앞에 서서 화살을 쏘라고 했다. 한 발의 화살도 낭비하지 말고. 그래서 료마는 화살을 뽑아 관역을 향해 쏘았고 하나하나 모두 정중앙에 명중시켰다. 정중앙에 그는 평소 사냥이 이 시험에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해했고 앨리스는 그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쏠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라인하르트는 나중에 자기 얼굴에 다른 것을 쏠 거라고 그녀에게 말했다. 다음 시험에서 사범은 료마에게 50개의 관역을 50개의 화살로 맞춰야 한다고 말했고 시험이 시작되자마자 료마는 모든 관역을 정확히 명중시켰다. 마지막 4번째 관역이 나타나자 료마는 화살 4개를 준비하여 한 번에 쏘았습니다. 단 한 발의 사격으로 모두 명중시켰습니다. 하지만 료마가 긴장을 풀려던 순간 강사가 단검을 던졌습니다. 료마는 공격을 막아내고 강사에게 달려들어 제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단지 시험의 일부일 뿐이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그는 료맥의 반사신경을 시험하기 위해 칼날을 무디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역공을 시도한 것에 놀라며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작 가문에 료마가 모든 시험을 통과했다고 알렸고 알라리아는 료마와 함께 기뻐하며 돌았습니다. 길드 동굴 안에서 그는 료맥에 C급 카드를 건네주며 그가 라고 말했습니다. 서급 모험가가 되려면 더 많은 퀘스트를 완료하여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모험가 말이죠. 그래서 접수처에서 료마는 자신보다 한 단계 높은 퀘스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높은 등급의 퀘스트 말이죠. 그리고 퀘스트 게시판을 보니 마을의 화장실이 주민들의 똥 때문에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강력한 청소 슬라임들을 이용해서 작은 청소 퀘스트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부 슬라임들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여행을 떠날 준비를 시작했고 알라리아의 가족 모두가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야옹 버튼을 마구 누르는 섹시한 고양이 소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애니메이션 컨벤션 냄새가 난다는 걸 깨달은 후 그는 그녀가 자신의 로켓리그 레벨보다 높은 남자를 만났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그 지역 전체의 쓰레기가 그녀 집 바로 옆 쓰레기장에 버려졌습니다. 이래야 다음. 그래서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슬라임들을 꺼내 청소 슬라임을 원래 크기로 되돌리고 수백 개의 작은 슬라임으로 분열시켰습니다. 몇 분 만에 모든 쓰레기가 치워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정리되자 료마는 자신의 마법 능력과 청소 슬라임들을 사용하여 벽 전체를 청소했습니다. 모든 것이 치워지자 그는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 모든 구멍을 끈적끈적한 슬라임을 이용해 메웠습니다. 몇 시간 만에 모든 곳이 청소되었고 고양이 소녀는 자신의 구멍이 10년 동안 막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는 실제로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길드에 돌아왔을 때 그녀가 자신에게 그녀가 예전에 나르던 모든 짐보다 무거운 금화더미를 남겨두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길드장이 그에게 다가와 그 집을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료맥에 어떻게 그 일을 해냈는지 물었습니다. 우게이자님, 료마가 마법 슬라임의 힘을 사용했다고 밝히자 주인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것도 청소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지만 료마는 이미 그것이 마을 공동 화장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듣고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계속해서 정부가 파산하기 시작한 후 주민들의 위생시설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에 화장실이 아무도 무급으로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생에서 자신이 착취당했던 것을 기억하며 료마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청소하고 싶었지만 라인하르트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 했습니다. 가족에게 도움을 청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집에서 료마는 정부의 예산 삭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라인하르트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기에 자신의 집색에 이 도시의 부정부패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죠. 다음날 아침 료마는 30개의 공동 화장실에 도착하여 자신의 모든 청소 슬라임들을 소환했어요. 그리고 아이템 박스에서 청소용 옷들을 꺼내
슬라임 하나에게 악취를 막도록 얼굴을 가리게 했어요.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모든 채집 슬라임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분 후에 모든 헛소리를 먹고 난 후 료마는 마법을 사용해서 그곳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능력을 사용해 방을 끓여서 소독했어요. 몇 시간 후 그는 모든 것을 청소하는데 며칠이 걸릴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29개의 구조물이었지만 청소부 슬라임들은 수가 2배로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태를 확인해 본 료마는 그것들이 독 저항 스킬을 배웠다는 것을 알았고 화장실 안에 계속 독이 쌓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계속 말이죠. 그가 길드로 돌아오자마자 그는 라인하르트와 다른 사람들이 이미 그에게 부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료마는 그들에게 화장실에 계속 독이 쌓여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말이죠. 그리고 그가 그것을 모두 청소했다고 말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앨리스와 엘라리아는 그들이 그런 건 신경 쓰지 않는다고, 그들은 오직 그가 괜찮은지 누군가 자기를 걱정해 주는 걸 처음 느꼈지만 길드장은 조심하지 않으면 그 독이 서서히 그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료마는 자신의 상태창을 보여주며 자신이 죽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수많은 스킬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슬라임의 보호 없이 미아즘에 노출되어도 체력이 재생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압도적인 능력을 보고 엘라리아의 할아버지는 그에게 화장실 청소하는 동안 안전하게 지낼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몇 시간 후 료마는 다시 한번 구덩이 청소를 할 준비가 되었지만 이번에는 새로 생긴 1000마리의 슬라임을 합쳐서 킹 스캐빈저 슬라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탐식 스킬을 사용하게 하여 단 1시간 만에 일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3시간 대신에요. 몇 시간 더 화장실 청소를 한 후 공작 가족은 료마가 걱정되어 집에 돌아오지 않자 음식과 음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밤이 다가오자 모험가들은 그가 왜 아직도 밤늦도록 일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료마는 가능한 한 빨리 지역사회를 돕겠다는 결심을 했고 절반이나 했으니 계속했습니다. 맛있는 쓰레기들을 모두 먹어치운 후 이제 3마리의 청소부 슬라임이 남았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그것들을 3마리의 킹 슬라임으로 나누었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사흘째 하던 그는 드디어 끝냈지만 모험가들은 그의 건강을 걱정했다. 미엘은 그를 껴안으려 달려들었고 료마는 자신이 왜 항상 플롯에 질식하는지 궁금해했다. 모험가 길드에서 길드장은 그에게 많은 돈을 받게 될 거라고 말했지만 그는 자신의 못생긴 얼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것만 신경 썼다. 집에 도착하니 아침이었고 그는 모든 것을 기억했다. 잠 못 이루던 밤들, 아침에 퇴근하는 날들. 그리고 매번 어머니는 그가 집에 돌아오면 맞이하시려고 밤을 새우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모든 것이 바뀌었고 슬퍼해야 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텅 빈 집에 들어갔을 때 가슴에 큰 구멍이 난 것 같은 느낌만 들었다. 퇴근 후에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그가 깨닫기 시작하면서 점점 익숙해졌다. 그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그가 문을 열었을 때 모두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고 알라리아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가 아픈 건지 궁금해했지만 그는 단지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의 가족이 항상 그를 기다리던 과거의 어떤 것, 그가 있을 때부터 집에 도착했어요. 앨리스가 뒤에서 안아주려 했지만 그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괜찮다고 말했고 알라리아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자신들을 가족으로 생각해줘서 기쁘다고 말했다. 그가 그들을 가족으로 생각해줘서 기쁘다고 말했다. 료마의 눈물은 계속 흘렀다. 왜냐하면 이 따스함 수년 전에 잃어버렸던 그 따스함을 드디어 다시 느끼고 있었고 그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수년 전에 잃어버렸던 그 따스함을 드디어 다시 느끼고 있었고 그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침실에서 알라리아는 아침이었지만 그에게 잘 자라고 말했다. 침대에 누워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기뻤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그는 드디어 인생에서 다시 행복했기 때문이다. 드디어 인생에서 다시 행복했기 때문이다. 그가 깨어나기 전에 알라리아는 엘리제와 2명의 무능한 하녀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음식이 준비되자 집사가 그를 깨우러 왔다. 식탁에서 그는 알라리아가 모든 음식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이해가 갔어. 화장실 병이 안에 있던 똥맛이었거든. 그리고 휴즈 그 바보 얼굴보다 더 끔찍했지. 저택 밖에서 료마는 알라리에게 불과 얼음 마법을 가르쳐주고 싶었고 반짝이는 폭죽 만드는 법을 보여주려고 했어. 하지만 그게 사라지는 걸 보니 알라리아가 슬퍼해서 그는 다른 걸 가르쳐주기로 했어. 바로 물 마법을. 손으로 만든 원을 이용해서 그는 하늘로 비눗방울을 불기 시작했고 알라리아도 해보기로 했어. 거기에 끈적끈적한 마법을 더하자 비눗방울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지만 바로 터져버렸어. 그래서 그녀는 손에 있는 초록색 끈적이를 상상하며 마법을 걸어봤지. 더 많은 비눗방울. 이번에는 비눗방울이 터지지 않아서 료마는 자신이 더 큰 공을 만들어서 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고 앨리스는 그 공이 라인하르트의 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계속 공을 튀기면서 료마는 그녀가 정말로 마법으로 재미있게 놀고 있다는 것을 기뻐했지만 그녀에게 더욱 멋진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네요. 그는 비눗방울 안에 물을 부어주기 시작했고 자신의 물의 마법을 사용하여 그것을 날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물 조절 능력으로 그는 물의 모양을 바꾸어 그것을 하늘을 가로질러 헤엄치기 시작한 물고기로 변했어요. 모두들 그가 마법을 다루는 모습이 놀랍다고 생각했고 알라리아는 마침내 마법 가지고 놀 수 있게 되어 신이 났어요. 혼자서 놀고 있는 동안 생강색 머리 소년 카밀은 그에게 공격 마법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불덩이를 날려 화살로 만들었고 그것은 절벽을 날려버렸어요. 산산조각이 났어요. 료마도 불화살을 상상해 보기로 했지만 그의 폭발은 카밀 것보다 컸어요. 하지만 카밀보다 더 큰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의 물, 마법과 얼음 화살불의 장벽 토네이도 모두 카밀 것보다 컸어요. 카밀보다 모든 주문을 익힌 후 집사는 그에게 우주 마법을 가르치기로 했다. 마법을. 료마가 순간이동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집사는 그에게 차원의 집과 워프 능력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워프를 위해서는 그가 향하는 곳에 강력한 정신적 이미지만 있으면 되었고 목적지를 상상하자 료마는 절벽 위로 워프했다. 집사는 그를 축하했고 차원의 집 사용법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그것은 아이템 박스보다 훨씬 나은 버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이 마침내 슬라임들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었고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동안 시도 끝에 료마는 이번에는 꼭 성공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마침내 주문을 성공적으로 시전했습니다. 집사는 그가 양자 리직스 교수가 된 것을 축하했지만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엘라리아의 몬스터와의 전투 훈련을 위해 북부 광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엘라리아는 곧 학교에 가기 위해 수도를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를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그녀를 볼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들이 동굴에 도착했을 때 료마는 모든 슬라임을 풀어주었고 앨리스는 한 마리를 안고 있었다. 2개의 거대한 대포가 부족해서 3번째 바운시볼을 추가했어요. 그들의 임무는 동굴 안에 괴물이 몇 마리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었지만 가까이 가자 거대한 사마귀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위험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30마리 이상이 숨어 있을 것이었기에 엘라리아에게 첫 번째 녀석을 처리하게 하려 했습니다. 얼음 화살을 사용했지만 첫 발은 완전히 빗나갔지만 2번째 공격으로 그것을 쓰러뜨렸습니다. 료마는 그녀에게 아버지 얼굴만큼 쓸모없다고 말했고 약탈자들은 사마귀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4마리가 더 나타났지만 료마는 자신이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단검을 들고 그들에게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공격을 피하며 한 명을 쓰러뜨린 후 제압하고 벽에서 뛰어내리며 2번째 놈에게 달려들어 목을 베었다. 3번째 놈이 그를 배려했지만 료마는 4번째 사마귀로 그것을 밀쳐내고 모든 적들을 압도했다. 그들은 오즈의 마법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궁금해했지만 슬라임은 벌레들을 먹기 시작했다. 더 깊이 들어가자 엘라리아는 멀리서 반짝이는 포켓몬을 발견하고 곧바로 메탈 슬라임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래서 달려가 얼음 방패 사이에 가두고 껴안았다. 료마는 그녀가 잡은 것을 축하하며 길들이라고 했지만 료마는 그에게 마법 사용법을 가르쳐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마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그녀의 친절함에 감동한 그는 그녀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무가치하지 않다고 말했고
모든 남자들은 그가 아직 처형되지 않은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동굴 밖에서 병사들은 300마리의 사마귀가 함께 있었다고 밝혔어요. 수천 마리의 박쥐들이 있어서 모험가 길드에 맡기기로 했어요. 동시에 2마리의 젠장 슬라임들이 손을 만들어 막대기로 싸웠고, 끈적끈적한 슬라임들은 서로에게 흥미로운 종류의 끈적끈적한 액체를 분비하고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료마는 금속 슬라임이 정말 단단하다는 것을 깨닫고 어떤 주변에 산화된 철이 있었기에 그는 연금술 원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그는 녹에서 산소를 분리하여 마인크래프트 철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젠장 마법이 언제 끝날지 궁금해했고, 휴즈는 자신이 강철의 연금술사를 본 적이 없지만 아마도 라인하르트의 얼굴보다 더 끔찍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말이죠. 엘라리아는 자신이 금광을 좋아해서인지 그것이 자신이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할아버지는 그에게 방문해야 할 사람이 있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할아버지는 그에게 방문해야 할 사람이 있다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말이죠. 그들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료마가 시범을 보이는 무역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그가 붉은 흙을 철로 바꿀 수 있고 그가 만들 수 있는 모든 고품질 아이템들 때문에 료마와 무역 계약을 맺기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료마는 그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간청했고 라인하르트는 그에게 그 사실이 알려지면 모두가 그의 능력을 이용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인하르트는 그에게 입 다물라고 했지만 라인하르트는 그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했다고, 그래서 엘리제가 그의 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료마에게 그것이 삶의 순환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엘라리아도 그의 딸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엘리제는 그가 너무 못생겨서 자신과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고, 엘라리아는 자신의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라인하르트가 료마에게 속삭이며 눈짓을 했고, 료마는 이보다 더 좋은 알라바마 가족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모험가 길드에서 공작 가문이 실시한 조사 결과 정부의 부패가 드러났습니다. 그 가주가 계속 이야기하는 동안 제가 알고 싶었던 건 오직 하나. 그 세계의 환생에서 여우 소녀를 얻는 방법뿐이었습니다. 그는 모험가들의 다음 임무는 동굴 속에 숨어있는 짐승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날 후에 엘라리아는 3마리의 슬라임이 끈적끈적한 액체를 흘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단단한 슬라임을 시험해보고 싶어 했지만 독과 끈적끈적한, 그날 후에 엘라리아는 3마리의 슬라임이 끈적끈적한 액체를 내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단단한 슬라임을 시험해보고 싶었지만 독과 끈적끈적한 것을 가져오자 옆에 있는 슬라임들을 보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산성 슬라임을 가까이 가져가자 떨기 시작했고 료마는 마침내 그것이 녹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슬라임은 몸을 볼링공처럼 변형하기 시작했고 그 동물, 소녀 하렘은 료맥에 당장 떠나라고 소리쳤습니다. 모든 슬라임들이 차원의 집으로 들어가자 엘라리아는 료마를 준비시켜주고 모데이엄에서 행운을 빌어주었습니다. 동굴 입구에서 길드 마스터는 그들에게 마주칠 몬스터들의 스케치를 보여주며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동굴 깊숙이 걸어 들어가자 미아는 료마 양에게 슬라임이 몇 마리인지 물었다. 가졌다. 자신이 산성 슬라임 221마리, 3000개의 채집 슬라임과 새끼 20개의 69 리즈 슬라임을 모두 제거했어요. 가보스, 아나가 어떤 무기를 사용할 수 있냐고 묻자 그는 자신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엑스칼리버 그녀가 그것을 뽑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안으로 계속 걸어가던 중 폭시는 저 멀리 박쥐떼가 숨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공격받기보다는 료마는 사운드 폭탄을 사용하는 것을 생각했다. 한 방에 모두 물리쳐버리겠다. 설명 대신 그는 먼저 소리 장벽을 쳐서 그들의 귀를 보호한 뒤 박쥐 소굴 쪽으로 소리폭탄을 소환했고 그들이 효과를 확인하러 가보니 박쥐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거기서 그는 자신의 끈적끈적한 슬라임들을 원래 크기로 되돌리고 나눠서 박쥐들을 먹어치우기 시작했다. 몇 시간 후 모험가들은 하루 일을 마치고 떠나려던 중 게시판 주변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발견했는데 마스터가 동굴 안에 고블린 무리가 나타났다고 모두에게 알렸다. 그들이 숫자가 불어날 테니 마스터는 그들의 소탕이 최우선이었기에 모험가들은 모든 출구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리고는
준비가 끝나자 그중 2명이 조명탄을 던져 고블린들을 유인해 짜증나게 하려 했습니다. 고블린들이 그들을 쫓아내려 하자 료마가 설치해놓은 산성 슬라임으로 가득 찬 함정에 빠졌고 빠져나온 고블린들도 산성 화살을 맞고 베어 죽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고블린들을 소탕했지만 500마리가 넘는 고블린이 남았고 모두 화살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성 슬라임조차 고블린들을 소화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고 그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래서 료마는 슬라임들이 치유되고 있는 의무실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부상당한 병사들 말이죠. 동시에 미아는 자신이 고블린들에게 죽을 위기에 처했음을 깨달았지만 료마는 자신이 모든 고블린들을 막겠다며 차원문을 열어 모든 슬라임들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소리폭탄을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중앙에 도착하자 그는 고블린들을 둘러싸고 소리 장벽을 활성화시킨 후 소리폭탄을 터뜨려 모두 제압했습니다. 모든 고블린이 무력화되자 슬라임들을 풀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고블린들이 모두 무력화되자 그는 슬라임들을 풀어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천천히 소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마리만 남았을 때 료마는 그들에게 뛰어들어 모두 베었습니다. 병사들은 마침내 따라잡아 남은 고블린들을 모두 물리쳤고 곧 모든 고블린들이 마침내 모든 고블린들을 처리한 후에 패배했습니다. 모든 고블린들을 처리하고 나서야 말이죠. 하지만 고블린 우두머리가 나타나 더 많은 호부 고블린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의 뒤에 하지만 료마는 슬라임들에게 그를 파괴하라고 명령했고 그들은 모두 그를 짓누르러 달려들었습니다. 슬라임들이 고블린들을 모두 처리하자 료마는 모두를 불러 모았습니다. 자신 주위에 모이게 한 뒤 청소 슬라임들에게 정리를 시작하라고 말했습니다. 한 병사가 그에게 고블린 떼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지울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기에 모험가들은 옷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옷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니아는 끈적끈적한 고블린 떼를 온몸으로 느껴보고 싶어 했기에 유일하게 속상해했습니다. 온몸에 끈적이는 고블린 떼를 느껴보고 싶어 했어요. 동굴 밖에서 료마는 자신의 치유 슬라임들이 고급 치유 마법을 사용하도록 진화했음을 보았고 모든 병사들이 와서 슬라임들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슬라임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료마가 최고의 모험가 중 한 명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길드장은 그들에게 우두머리를 물리친 것에 대한 올해 최고의 급여 인상을 해주고 파산할 거라고 말했죠. 그들이 모험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료마는 자멜 가문이 아니었다면 숲을 떠났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들은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그들에게 너무 의존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니아가 그에게 세탁 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벌 거라고 말했을 때 그는 그것이 정말로 올바른 길인지 궁금해했어요. 집안에서 료마는 가족들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결정했다고 말했어요. 그동안 도와줬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는 그들과 헤어져 독립하려 했습니다. 엘라리아는 료마가 더 좋은 여자를 찾았다는 걸 알았지만 앨리스는 그에게 떠날 거냐고 물었습니다. 영원히 떠날 거냐고. 하지만 료마는 세상 어디에도 저런 멋진 밀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라인하르트는 질리는 게 지겨웠기에 할아버지는 조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건이? 첫째 못생긴 얼굴을 고치고 둘째 그의 아내와 다시는 말하지 않으며 셋째 그의 아내가 하는 일에 대해 라인하르트가 알지 못하도록 입을 다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하는 일에 대해 하지만 엘라리아에게는 마지막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3년 동안 기다리는 거였어요. 학교 방학 때까지 기다리고 그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였죠. 그 사이에 말이에요. 료마는 그녀를 못생긴 바보라고 부르며 그녀의 어머니가 더 예쁘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그에게 다시 그런 말을 하면 지옥에서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말했어요. 료마는 자신이 한데레를 만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엘리즈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다고 말했어요. 라인하르트가 자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알게 된다면 4라운드에서 하비비 맥그리거를 박살낸 것보다 더 심하게 얼굴을 태워버리겠다고 했죠. 그의 얼굴을 불태워버리겠다고 했어요. 자신만의 세탁소를 열고 싶다고 그들에게 말했고 바로 그때 엿듣고 있던 병사들과 한여들이 들어와 그가 자신의 사업으로 나라 최고의 거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고의 큰손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마을에 머물 것이라는 것을 알고 라인하르트는 그에게 몬스터들을 모두 제거하기 위해 광산을 계속 감시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광산을 계속 지켜보며 몬스터들을 모두 없애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료마가 없애고 싶었던 유일한 베릴한 몬스터는 알라리아의 끔찍한 얼굴이었습니다. 다음날 그는 자신의 청소 능력을 서지에게 보여주기 위해 무역회사에 갔고 그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상인 길드에 등록하라고 뇽에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상인 조합에 등록하라고 했습니다. 료마는 그의 모든 도움에 감사했습니다. 상인 길드에서 길드 마스터 거트루드는 그들이 문제를 피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료마의 청소 슬라임은 천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료마의 청소 슬라임이 기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알라리아는 그에게 그녀가 그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길드에 오신 것을 환영하는 일부터 시작하라고 말하고 가게를 차릴 수 있는 쓰레기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게를 차릴 수 있는 장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낡고 허름한 건물을 보았지만 그는 깨달았다. 이곳은 여전히 마을 중심의 멋진 장소일 테니 그래서 그는 서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가 그 장소를 살 거야. 서지는 그에게 서류 작업을 처리해주고 심지어 일손을 몇 명 돕겠다고 말했고 그 대가로 료마는 그에게서만 물건을 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에게서 자원을 얻어 그를 도왔다. 며칠 동안 그는 청소부 슬라임들에게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을 모두 먹게 했고 산성 슬라임들은 낡은 건물을 녹이기 시작했다. 그는 그 위에 일꾼들을 위한 기숙사를 짓고 싶었기에 기초 공사를 시작하고 콘크리트로 지하실을 만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슬라임들은 그가 돌담을 쌓는 것을 도왔고 비가 오기 전에 외부 공사를 마쳤고 병사들은 료마가 타일 바닥을 깔도록 도왔다. 료마는 타일 바닥을 깔았다. 이것은 그들을 끊임없이 구해준 친구를 돕는 그들만의 방식이었고 그들은 그에게 이것이 그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친구는 언제나 서로 돕는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서로 돕기 위해서 비가 그치자 그는 미에에게 흰색 페인트 칠을 맡겼다. 미아가 전에 끈적끈적한 흰색 액체를 많이 다뤄봤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벽에 페인트 칠을 시작했다. 그녀는 벽에 페인트 칠을 하면서 마지막 작업 후 몬스터 제거수를 올린 것을 축하하며 료맥의 2랭크에 도달했다고 축하해 주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그 매력적인 여자가 나타나서 기꺼이 자신의 치타 친구와 함께 도와주겠다고 말했다면 S랭크였을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토끼 소녀는 그의 당근 먹는 것에만 신경 썼다. 결국 그들은 외부 페인트 칠을 끝냈지만 알라리아가 가게의 외부가 못생겼다고 말하자 료마는 그녀의 얼굴은 더 못생겼어. 둘이 함께 흙에 식물을 심기 시작했지만 알라리아는 그에게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물었다. 하지만 료마는 그녀에게 이것은 예전 직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고 그녀는 그가 자신과 같은 또래라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을 했었는지 물어보려 했다. 료마는 자신이 샤워도 안 하는 컴퓨터 공학과 학생이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에게 예전에 인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알라리아는 그게 놀랍다고 생각했고 그가 어떤 종류의 인형을 만들었는지 보고 싶어 했지만 료마는 짭짤한 과자 게임을 위한 애니메이션 여자아이 피규어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녀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마을을 거닐던 중 료마는 파티를 열고 모두를 자신의 세탁소로 초대할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교회에 들르기로 했어요. 혼자 있을 때 구체가 활성화되었고 쿠포는 그를 그들의 영역으로 다시 맞이했어요. 하지만 료마는 가네와 루루티아가 없다는 것을 알아챘고 그래서 그에게 말하려고 했어요. 그들이 트러쿤이 세카이를 또 다른 불쌍한 희생자로 만들기에 바빴다고. 분명히 그들은 너무 정신이 팔려서 루루티아는 평범한 소녀처럼 쇼핑을 하고 있었대요. 가네는 그들의 세계가 최고의 모시핏을 즐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즐길 거리가 부족했던 쿠포는 직접 전 세계를 여행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다 되었고 쿠포는 그에게 과로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몸 때문에 정신이 어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순간 료마는 자신이 아이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쿠포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다음날 그는 아는 사람들을 모두 개업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심지어 길드의 못생긴 할망구까지도요. 얼마 지나지 않아 서지는 료마가 파티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자신의 두 매니저를 료마에게 보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은 가게가 엄청나게 깨끗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애가 만든 거야. 드디어 나왔을 때 서지는 새 조수들을 소개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칼라와 캘럼은 서지에게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서지는 그들에게 자신이 예전에 부 매니저였다고 말했고, 그래서 료마는 그들에게 일하는 방법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먼저 손님들은 옷을 넣을 자루를 사야 했습니다. 크기는 다양했지만 원하는 만큼 재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요금은 자루의 크기에 따라 달랐습니다. 그리고 요금을 받은 후 그들은 작은 나무 조각을 건네줄 것입니다. 그래서 세탁물을 찾아갈 수 있게 그 후 깨끗한 슬라임이 있는 곳으로 더러운 옷을 가져갈 거예요. 하지만 그 둘은 깨끗한 슬라임이 정말 효과적인지 궁금해했어요. 그래야 할 만큼 효과적인지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보여주기 위해 더러운 셔츠를 하나 넣었어요. 그리고 세탁이 끝난 후 금속 슬라임은 롤링팬으로 변했고 그 후 끈적끈적한 슬라임들이 옷을 접어서 정리했어요. 그리고 물을 사용하지 않으니 건조기를 살 필요가 전혀 없죠.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단조로운 말투로 계속 대답했고 료마는 애들이 어린애 상사를 두게 되어서 슬퍼했어요. 그는 휴식 공간과 화장실 그리고 그들이 잘 수 있는 기숙사를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한두 마디로만 대답을 계속했어요. 그가 설명을 마칠 무렵 그의 친구들은 모두 파티에 모였고 슬라임들은 그들에게 음료를 서빙하기 시작했고 미아는 하얀 음식을 바라보며 다른 하얀 음식을 먹고 싶어 했어요. 델라리아가 그의 안부를 물었고 료마는 그녀의 얼굴을 보기 전에는 훨씬 더 괜찮았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얼굴을 보기 전에는요. 그가 방문객들에게 말하려고 하자 그는 전생에는 아무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전생에는요. 그가 연설을 시작하자 미아는 고양이 소리를 계속 내며 울기 시작했어요. 버튼, 그는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준 모두에게 감사했고 모두가 그를 축하해 주었다. 드디어 가게를 열게 되었어요. 슬라임들이 다른 이들을 도우는 동안 미아는 흰색의 탁한 것을 얻을 생각에 들떴다. 액체 수프. 주인은 이 더럽고 못생긴 두더지 엉덩이 같은 늙은 할망구가 여기서 뭘 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할망구는 자기 남편이 군인들과 자고 있다고 걱정하라고 말했어요. 불쌍한 남자는 혼쭐이 나서 그녀에게 더 이상 욕하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그의 조수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하자 할머니는 그에게 그는 끔찍하게 바람을 맞았어요. 하지만 주인은 그가 더 창피를 당하지 않도록 그녀에게 간청했죠. 조수가 간 후 그녀는 그에게 앞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라고 말했어요. 그와 달리 료마는 좋은 사람이기에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주인에게 그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어요. 두 시종은 그가 모두의 신뢰를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슬라임들이 모든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다 먹는 것을 보며 그들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료마는 라인하르트에게 음식이 맛있었냐고 물었고 그는 귀족 파티에서 먹던 끔찍하고 비싼 음식보다 훨씬 낫다고 말했습니다. 귀족 파티에서 먹던 끔찍하고 비싼 음식보다 훨씬 낫다고 말했어요. 다들 식사를 마치자 엘라리아가 후식을 돌렸고 몇 시간 후 콜럼과 카라는 정리를 하는 동안 모두들 자리를 떴습니다. 그는 그들이 내일부터 계속 그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할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슬라임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아이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본 후 그들은 그를 믿을 수 있고 그를 도와 성장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에게 프로페셔널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귀족들은 말이죠. 엘리제가 다리를 벌리는 것보다 입을 더 크게 벌리니까요. 다음 날 아침 료마는 과연 첫날 손님이 올까 궁금해하라며 두 조수와 함께 가게로 향했는데 이번에는 밝은 표정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 문을 열었고 료마는 모험가 길드로 향했다. 곧 가게가 문을 열자 료마는 모험가 길드에 알리러 갔다. 길드에 모퉁이를 돌자 엘라리아가 휴즈와 함께 간다고 말하며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고 떠났다. 모험가 길드에서는 모든 병사들이 그가 오늘 가게를 연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하던 중 가게 오픈을 알리는 게시판을 발견했다. 모든 모험가들은 그에게 오늘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퇴근 후 그를 방문했어요. 길드가 그를 돕는 것을 보고 그도 그들을 도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약초 채집 퀘스트를 받았어요. 마를렌은 그가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는데도 모험을 하겠다고 확신하는지 궁금해했다. 오늘 고객 수는 적었지만 그는 자신의 사업이 더 큰 실패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앨리스의 엄청난 팁보다. 몇 시간 동안 동굴을 정리하고 약초를 모은 후 그는 길드에서 돈을 받으러 갔지만 자신의 가게 밖에 긴 줄이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도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진열대 뒤로 순간이동했어요. 조수들은 그에게 첫날에 모두 모였고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모험가들이 그의 가게와 얼마나 훌륭한 가격인지 모두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가격이 정말 좋았다고요? 수요가 많아져서 료마는 슬라임들에게 청소를 서두르게 하기 시작했다. 옷을 다리고 다림질하는 것. 옷과 함께 그는 모든 갑옷을 닦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일을 이어갔다. 그날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랬다. 그래서 그는 슬라임들에게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쉴 수 있도록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쉬는 시간을 갖도록 말이죠. 카를라는 그의 사업이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가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캘럼은 그에게 상인 길드장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밤에 그는 못생긴 늙은 여자를 찾아가서 그녀에게 자신을 위해 이 잔일 사람들을 찾는데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고 그녀는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밤에 라인하르트는 청소부 슬라임이 얼마나 훌륭한지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료마는 그가 청소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은 자신의 얼굴에 있는 못생김이라고 일깨워 주었어요. 얼굴? 라인하르트는 그에게 마을의 애니메이션 컨벤션에 가보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지난 2년 동안 샤워를 하지 않은 남자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깨끗하면 밟을 아내가 있다고 그들을 설득한다면 그는 1년도 안 돼서 억만장자가 되었어요. 료마는 라인하르트가 그런 교양 있는 남자 중 한 명이었을 거라고 깨달았고 잠자리에 들면서 알라리아가 굿나잇 인사를 했어요. 침대에 누워 그는 밤새 일하고 죽은 사람처럼 잠들곤 했던 때를 떠올렸지만 이제는 매일 밤 뿌듯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둘째 날도 첫째 날만큼 성공적이었고 소녀들 중 한 명은 가장 지독한 얼룩까지 깨끗하게 지워진 것에 충격을 받았고 그 모습의 배경에 있던 남자는 너무 놀라 눈을 뜨지 못할 정도였어요. 상인 길드로 돌아온 뇽에게 역겨운 마녀 달멈은 자기가 료마를 위해 일할 사람들을 많이 확보했다고 말했고 료마는 그것을 보고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 여자들 모두 그 사창가 출신이었고 모두 곧 쓸모 없어질 거였습니다. 료마가 가게 주인이라고 소개하고 자기 밑에서 슬라임들과 일하게 될 거라고 말하자 그 여자들은 모두 그를 못생겼다고 부르며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그를 못생겼다고 부르며 말이죠. 하지만 2명이 남았고 그들은 료마와 함께 일하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그와 함께 말이죠. 료마가 이름을 묻자 페이가 자신과 딸 리링을 소개하며 그의 부러진 다리가 유일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료마는 자신의 치유 슬라임이 그것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궁금해했고 그들은 그저 평화롭게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룻밤 잘 곳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밤을 보낼 곳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료마는 자신이 지은 기숙사에 머물 수 있다고 말했지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더 했습니다. 왜 치명적인 무기를 숨기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둘 다 당황했고 페이는 그들이 전직 암살자들이지만 오래전에 그만두었다고 밝혔습니다. 할멈도 그들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들이 다른 나라 출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리링은 그들이 전쟁에서 집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페이가 광산에서 일하다가 동굴이 무너져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누군가가 자신들의 숨겨진 실력을 알아봤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이상한 구석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다른 인간들과는 달랐어요. 료마는 그들이 자신의 못생긴 얼굴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원하는 대로 바로 일을 시작해도 된다고 말하고 자신의 가게 경호원이 되어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둘 다 기꺼이 동의했고 료마는 그들을 환영하며 악수를 했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멈은 칼을 치우라고 했지만 페이는 자신이 그 여자에게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자신의 길고 단단한 검을 맛보게 한 후에 칼집에 넣었다. 가게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그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 보고 충격을 받았고 그가 안으로 들어오자 그는 2명의 새 직원을 카를라와 캘럼에게 소개했고 그들은 둘 다 바로 슬라임 작업을 시작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카를라는 뇽에게 그들이 더 많은 방문객들을 보았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모두가 그의 세탁을 좋아했기 때문이지만 이제 그는 페이와 리링을 신뢰하게 되었고 다른 방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페이가 다리를 쭉 뻗고 누워있는 동안 료마는 자신의 차원의 집을 열고 2마리의 치유 슬라임을 꺼내 그에게 그것들이 그의 부상을 치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들의 눈앞에서 슬라임들은 그가 다리를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치유하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리링은 울 뻔했고 페이는 인생을 바꿔줘서 고맙다고 했지만 심지어 료마가 그저 돕고 싶었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나라를 떠날 때 모든 돈을 잃었습니다. 수술을 위한 평생 저축이 경비들에게 도난당했기 때문에 페이는 다시 걷는다는 생각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에게 이 빚을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밤에 그는 그들을 기숙사로 안내했고 그들은 그것이 아름다운 완전히 갖춰진 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리링은 언제 마지막으로 침대에서 잠을 잤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료마는 자신의 세탁 사업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카를라와 캘럼은 그에게 다른 도시로 사업을 확장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했지만 료마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카를에게 페이와 리링이 군 경험이 있다고 말하며 그들이 경호원 역할을 하는 것을 고려하여 급여를 인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의 친절에 감사를 표했고 그들의 둘째 날 영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다음날 알라리아는 그의 사업을 돕고 싶었지만 학교에 가야 했기에 출발 전에 그에게 행운을 빌어주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의 사업은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료마는 그들이 휴식 시간에 먹을 수 있도록 피자를 구워주기로 했고 미아와 그녀의 동물 해령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슬라임들이 편리한 곳에서 그것들을 청소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곧들 말이죠. 미아는 이것이 자신이 느껴본 최고의 기분이라고 생각했고 3일째가 끝날 무렵 카를라는 뇽에게 전날보다 2배나 많은 돈을 벌었다고 말했습니다. 리링은 그의 사업이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료마는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선 요리사를 고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좋은 음식을 제공해서 기분 좋게 해주고 싶었어요. 모두들 그가 직원들을 얼마나 잘 대해주는지 놀랐고 밤에는 마인크래프트 마녀처럼 생긴 그 할망구에게 직원 3명을 더 구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요리사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 할망구는 그에게 도와줄 사람을 찾아주겠다고 했어요. 다음날 료마는 피나앨리스 짝퉁 마리아 그리고 톰보이 같은 제인 3명의 여자아이들을 더 고용했어요. 징제인 그들은 이웃 마을에서 왔고 셀마는 여관에서 일했던 요리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예전에 여관에서 일했던 요리사라고요. 가게를 연 후 일주일이 지났고 그들의 사업은 계속해서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잘 나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 알라리아는 파란 슬라임이 무엇을 먹는지 궁금해했고 료마는 알라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철 덩어리를 먹여 철 슬라임으로 진화시키기를 바란다고. 알라리아는 그가 왜 광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 궁금해했고 료마는 자신이 비밀 장소에서 병사들을 위한 갑옷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고 알라리아는 자신이 함께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알라리아는 언젠가 호수에서 리머 새들을 잡고 싶어서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는 조용한 곳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슬라임들이 일하는 동안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주를 마치자 료마는 자신이 마침내 알라리아에게 만들고 있던 인형들을 보여줄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고 알라리아의 눈앞에서 흙 마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닮은 인형으로 블록을 변형시켰어요.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그것을 건네주자 그녀는 영원히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자신들과 똑같이 생긴 조각상들을 보고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교양 있는 집사는 하녀들의 뒷모습까지 정확하다고 생각했어요. 라인하르트는 자신이 왜 그렇게 못생겼는지 궁금해했지만 알라리아는 학교에 갈 때도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자신의 인형을 만들어 달라고 그에게 간청했어요. 슬라임들은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고 동굴 슬라임들은 강력한 갑옷을 만들면서 날들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는 라인하르트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싶을 때를 대비해 슬라임들을 강력한 군대로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는 왕 슬라임과 싸우는 훈련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는 왕 슬라임과 싸우는 훈련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공격을 퍼붓자 쉽게 막아냈습니다. 촉수가 그에게로 향하자 료마는 벽을 만들어 공격을 막았고 그것이 그에게 뛰어들자 그는 재빨리 피해 그 슬라임에게로 순간이동했습니다. 때려잡기 위해서요. 몇 시간 후 드디어 천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범한 슬라임이 눈앞에서 진화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금속 슬라임과는 다른 슬라임으로 변했고 그는 그것이 이제 철 슬라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서로 다른 종류의 원소를 먹이면 다른 종류의 슬라임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마침내 그것들의 진화 과정을 이해했습니다. 가게에서 청소 슬라임이 분열하기 시작해서 청소가 더 빨라졌다고 말했어요. 이제 청소가 더 빨라질 거라고요. 본관으로 돌아왔을 때 모두가 일일 보고서를 보고 모여있는 걸 보고 드디어 돈을 다 잃은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보고서를 보니 주변 회사들과의 거래 덕분에 오늘 3배나 많은 돈을 벌었더라고요. 하지만 보고서를 보니 주변 회사들과의 거래 덕분에 오늘 3배나 많은 돈을 벌었어요. 모두 주변 회사들과의 거래 덕분에 오늘 3배나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 덕분에요. 그동안 열심히 일해줘서 모두에게 고마워했지만 휴가를 한 번도 주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휴가를 단 한 번도 주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 그렇게 창백해 보이는지 궁금해하는 그들에게 휴가를 완전히 잊어버렸다고 사과했어요. 그들의 휴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주말에 쉬게 해주고 싶다고 말했고 그러자 모두 울기 시작했습니다. 카를라는 그에게 휴가를 받는 것이 매우 드문 일이라고 말했고 그들은 가족들에게 절대 만나러 갈 수 없다고 사과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들을 만나러 갈 수 없다고 말이죠. 파이나가 그에게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적은 급여로 그들을 착취하고 심지어 안전까지 위협한다고 말하자 료마는 이곳의 일은 깨끗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장난이지만 모두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그는 더 많은 의뢰를 위해 다시 마를렌을 찾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오늘 그를 위한 특별한 의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오늘 그를 위한 특별한 의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킨 부두 밖에서 특별한 종류의 새로운 슬라임을 잡은 파티가 있었는데 심지어 길드조차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새로운 슬라임을 살 기회라고 생각하고 버려진 가게 안에서 그것을 팔고 있는 곳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을의 잘못된 쪽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포도맛 피지 주스를 마시고 있는 남자들 무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자신을 테이머이자 모험가라고 소개했지만 그들 중 한 명이 그를 가짜놀이를 하는 불쌍한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친구가 그에 대신 사과하려고 하자 료마는 그들이 슬라임을 파는데 얼마나 쓸모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은 그를 데려갔고 그를 두들겨 패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울기 시작하며 고향에서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팔리지도 않는 슬라임을 가지고 온 자신이 바보 같다고 말했어요. 팔리지 않는 슬라임을 팔려고 고향에서부터 왔다고 말했어요. 료마는 그래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친구들이 그를 데려갈 때 그들의 리더가 료맥에 왜 여기 왔냐고 물었고 료마는 그 슬라임을 사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그가 그것을 사고 싶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조련사 길드에서는 그것이 가치 없다고 했기에 얼마나 주고 살 건지 물었어요. 그래서 료마는 먼저 슬라임을 보고 싶다고 말했고 그 남자가 가져온 후에야 료마는 이것이 처음 보는 액체형, 본 적 없는 슬라임이었다. 료마는 뚜껑을 닫고 추가 요금을 지불하겠다며 금화 2개를 건넸다. 그들은 어느 부잣집 자식인가 싶었지만 아무 말 없이 돈을 받았다. 동굴에 도착해서는 슬라임을 풀어놓고 조련 계약을
발동시켰다. 마법을 사용해 슬라임을 조련하자 피 슬라임임을 알게 되었고 동물의 피를 먹고 사는 슬라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쥐에게 풀어주자 슬라임이 쥐 속으로 들어가 피를 빨아들이는 것을 보았다. 피를 빼고 나서야 나왔습니다. 그가 동물을 먹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깨닫고 가족들에게 알렸습니다. 며칠 더 가게를 운영한 후 앨리스는 마침내 이야기 속으로 돌아왔다. 줄거리 전개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녀는 뇽에게 자신이 연결하는 법을 배울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데려온 새들처럼 익숙한 감각들, 그들이 슬라임과 감각을 나누고 싶어 했지만 라인하르트는 그들에게 말했다.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했을 테니 그래서 더 쓸모없었어요. 침대에 있는 앨리스. 익숙한 존재와 길들이기 계약을 활성화한 후 앨리스는 그들에게 집중하라고 말했다. 그들이 친숙한 존재들과 맺었던 연결고리. 료마는 자신의 정령이 느끼는 것을 상상하려고 애썼고 그것은 마치 VR 시스템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토할 것 같았습니다. 라인하르트는 엘리제를 볼 때 자신도 토할 것 같다고 말했고 그 해결책은 눈을 감고 다른 사람을 상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뇽에게도 눈을 감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새의 시야만 볼 수 있었지만 알라리아가 첫 번째 시도에서 성공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 모든 일 후에 라인하르트는 료마가 마법을 완성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빨리 하지만 엘리즈는 라인하르트가 더 빨리 끝내는 것에 익숙하다고 말했어요. 어떻게 보상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작은 펜리르를 소환하기로 했어요. 전설적인 늑대의 후손들이죠. 크기는 작지만 발톱으로 더 세게 받고 라인하르트의 엉덩이보다 더 오래 간다고 말했어요. 라인하르트의 쓸모없는 엉덩이보다 더 오래 간다고 말이에요. 그녀는 20마리 이상의 펜리르를 길렀고 100마리 이상의 늑대 형식의 정령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밤에 난동을 부리는 짐승들을 좋아해서 땅콩버터를 조금만 사용해도 그렇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밈삽입. 라인하르트는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고 열등감 같은 건 없다고 말했지만 엘리즈는 그가 예전에 그랬다는 것을 상기시켜 줬어요. 숨기고 있는 검을 보상하려는 듯 자신의 검을 자랑하네. 주여 라인하르트에게 자비를 이 년이 남편을 증오해서 죄로 만들었어. 그가 겪은 모든 일 후에 라인하르트를 추모합니다. 를 스팸으로 도배해서 우리 중 가짜 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자. 그가 겪은 모든 억압 후에 가짜 팬들은 전혀 예상 못할 거야. 알리아는 료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했고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더 이상 그녀의 말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에 지쳤다고 말했다. 엘리제는 아버지에게 용 20마리가 있다고 밝혔고 그래서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를 길들인 후에는 모든 추종자들도 그에게 길들여졌다고 밝혔다. 며칠 더 방수옷을 팔고 나니 드디어 그렐 개구리. 떼죽음이 시작될 참이었고 알라리아는 호수에 나타나는 리머새를 잡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밤새 기타를 치면서 알라리아가 새를 잡고 싶어 하는 걸 생각했다. 새를 잡고 싶어 하는 걸? 하지만 그때 그는 그녀가 그날 이후로 자신을 떠날 거라는 걸 깨달았지만 슬픔을 기타 연주로 달랬다. 마침내 그날이 되었고 그들은 수백 마리의 리머새들이 그렐 개구리를 사냥하며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다.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개구리를 사냥하여 돈을 벌려고 했다. 하지만 라인하르트는 그들에게 새를 길들이려는 사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피리를 불기 시작하자 그들은 그가 라인하르트보다 피리를 더 못 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인하르트보다 못했습니다. 그의 음악이 완전히 쓰레기라고 생각한 후 모험가는 새들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새들은 날아가 버리고 그에게 바람배기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향해 료마는 자신의 흑벽으로 그를 보호하기로 했지만 이상한 주파수의 소리가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모두 쓰러지자 료마는 소리의 근원을 파악하려고 했고 새 한 마리가 그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소리 장벽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것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막아. 그는 그것을 밀어내기 시작했고 다른 모든 새들이 그와 함께 날아갔다. 모두 다시 위로 올라가자 림바흐는 뇽에게 그 새가 악몽의 림버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을 그들의 최악의 두려움으로 환각시키고 기절시키는 어둠의 마법 주문을 걸 수 있다고 했다. 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던 료마는 자신이 정신적
왜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궁금해 하다가 류오마는 자신이 정신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했다. 통증 저항 기술이었지만 앞으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 영적 공격, 그들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엘라리아는 계속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돌아왔어? 밤이 다가오자 엘라리아는 곧 헤어져야 한다고 말했지만 료마는 그 말에 대체 뭘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했다. 그가 아무 말도 하기 전에 앨리스가 다시는 못 볼 건 아니라고 말하자 료마는 그녀가 자기보다 먼저 말해버린 게 서운했다. 앨리스는 꼭 편지를 쓰겠다고 말했지만 휴즈가 료마의 등을 치며 적어도 안아보라고 했다. 하지만 료마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말했고 라인하르트는 료마를 죽이려 들었다. 그래서 료마는 휴즈를 확실히 기절시키기로 했다. 엘라리아는 얼굴을 붉히고 있었고 라인하르트는 그곳을 날려버리려 했다. 그의 아내가 그의 집, 바로 그때 리머 새들이 돌아왔고 엘라리아는 마침내 그들을 위해 바이올린을 연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쇼의 예산이 바닥나서 같은 장면에서 3분 동안 바이올린을 연주했지만 10마리 넘는 새들이 그녀를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들이 땅에 내려앉자마자 그녀는 그들을 모두 길들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이제 료마 차례였고 앨리스의 음모가 쇼 예산을 모두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새의 못생긴 얼굴을 5분 더 보게 되었어. 그가 노는 동안 기타, 휴즈는 하느님도 모르는 이유로 울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심지어 악몽 리머는 그에게 길들여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땅에 내려서자 료마는 그것들과 길들이기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는 엘라리아가 어떤 종류의 새를 길들였는지 알고 싶어 했고 그녀가 감정하자 그것은 또 다른 희귀한 새였습니다. 그것은 유령 리머 새였고 어둠의 마법 대신 빛 마법을 사용했습니다. 마법을 모두 동시에 가장 희귀한 2마리의 새를 보고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돌아왔을 때 곧 떠날 것이었기에 작별 파티를 열었습니다. 곧 떠날 것이었기에. 그리고 엘라리아가 플루트를 연주하자 료마는 그들의 여정이 거의 다 끝났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료마는 엘라리아에게 학교에 친구가 있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없다고 말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청난 마법을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어떤 소년이 어느 날 그녀에게 마법 사용법을 가르쳐 주려고 했을 때 그녀는 실수로 그를 얼려버렸어. 그리고 그녀가 바로 풀어주긴 했지만 모두들 그녀가 고의로 그랬다고 생각하고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한 후 그녀는 료마가 자신을 두려워할까 궁금해했지만 그는 그녀가 결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려고 하지 않았으니 자신은 결코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녀는 료마가 이제 자신을 두려워하는지 궁금해했지만 그는 그녀가 결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자신은 결코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 결국 하지만 그는 그녀가 자신을 이상한 노숙자라고 생각할까봐 걱정했지만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떠나기 전에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고 싶다고 말했고 료마는 상자를 열고 안에 루비 목걸이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그녀가 10살 생일에 받은 것이었고 엄청난 마법의 힘을 지니고 있었다. 엄청난 마력을 그는 그것이 너무 비싸서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에게 당분간 가지고 있으라고 말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만날 때까지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을 테니까 그녀를 다시 만날 때까지 말이다. 료마는 그동안 자신이 그녀를 못생긴 년이라고 부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냉정한 바보? 그래서 그녀에게 잘 보이려고 청소부 슬라임과 청소부 슬라임을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그렇게 못생긴 건 아니라고 말했죠. 그녀는 그의 선물에 웃으며 그의 소중한 정령들을 돌봐주겠다고 했어요. 그가 이제껏 못생긴 쪽이었으니까요. 료마는 그럴만하다고 생각했고 그들의 마지막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아침이 밝자 모두 료맥에 작별 인사를 했고 앨리스는 그를 그리워하게 될 거라 생각하니 가장 힘들어했습니다. 앨리스에게는 특히 더 힘들었어요. 그를 그리워할 테니까요. 엘라리아는 떠나기 전에 자신을 엘리아라고 부르라고 했고 자신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잊지 말라고요? 그녀는 그에게 작별 인사 대신에 다음에 또 만나자고 말했어요. 라고요? 그 후 그녀는 마차로 달려가고 그들은 떠나기 시작했어요.
멀리 있을 때 그녀는 그를 다시 만날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녀는 놀기 시작했어요. 플루트. 몇 주 후 료마가 가게에 도착했을 때 그는 또 다른 긴 줄을 발견했다. 밖에 있어. 그는 늦게 도착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털어놓았다. 그의 슬라임을 연구하는 동안. 하지만 제인피나 마리아는 이미 모든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몇 분 후 카를라가 그의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을 때 그녀는 그가 왜 아직도 남아있는지 의아해하며 그에게 너무 일찍 출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매번 일찍 출근해서 모든 일을 다 한다고 생각했고 새 직원들을 훈련시킬 기회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의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료마가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하자 그들은 안내 데스크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궁금해하며 밖을 살짝 엿보기로 했지만 링이 2명의 쓸모없고 역겨운 패배자들을 묶어놓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추악한 놈들은 료마의 세탁 사업을 망치려고 했고 반짝이는 세탁물이 충분히 깨끗하지 않다고 불평했는데 심지어 깨끗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무가치한 눈보다 더 깨끗하게. 하지만 그들이 다른 손님들을 공격하려 하자 리링은 그 패배자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기로 결심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카를라는 그 패배자들이 끌려가는 것을 기뻐했지만 피나는 자기 구멍이 그들의 세탁물보다 더 깨끗해질 때까지 씻겨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때 료마는 경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리를 바꿀 아이디어를 떠올린 그는 카를에게 광산으로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광산에 도착해서는 끈적끈적한 슬라임들이 액체를 방출하여 경화용액을 만들게 하고 분리마법진을 사용하여 수분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분리마법진으로 수분을 제거했습니다. 슬라임들이 경화용액을 더 넣자료마는 혼합물을 다시 한번 섞었어요. 그리고 수분을 제거하면서 그 과정을 반복했고 결국 혼합물을 유리판으로 만들었어요. 단단함을 시험해 보기로 하고 료마는 강화 마법으로 그것을 쳤지만 흠집 하나 내지 못하자 창문 유리 대용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슬라임들에게 더 만들라고 부탁했죠. 밤이 될 무렵 여러 장의 유리판을 만들었지만 료마는 그때 녹색 슬라임을 발견하고는 전에 본 적이 없는 슬라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감정을 사용해 보니 그것은 약 슬라임이었어요. 료마는 감정 능력을 사용하여 그것이 약 슬라임임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전혀 감염된 기억이 없자 진화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창숙련 기술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예상대로였다. 그것이 독액 슬라임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떨어진 해독제를 마셨다는 것을 알았다. 전날 선반에 놓았어요. 그가 어떤 약을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점액이 그것을 방출했다. 액체를 작은 컵에 담으세요. 그래서 료마는 그것이 모든 독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들의 세계에는 독과 질병이 있고 심지어 당신의 못생김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항균약을 발견한 료마는 그것이 소독제라는 것을 깨달았고 쓸모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의 빈털터리 신세로 돈을 벌 수 있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팔아서 돈을 벌었어요. 다음 날 그는 평소처럼 신들을 만나러 갔지만 신들의 영역이 열리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순간이동을 했을 때 쓸모없는 신이 그의 뒤에 나타났고 그가 순간이동을 시키려다 실수했다며 거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힘을 거의 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료마는 처음으로 그 쓸모없는 얼굴을 보고 자신이 존경하러 왔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경의를 표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이 자신의 이름이 테쿤이라고 말하자 그는 자신이 기술과 장인정신의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료마는 자신의 피규어를 보고 테쿤이 만든 것과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테쿤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복제품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위해서요. 그는 료마가 지구 출신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지구인들보다 못생겼다고 생각하면서도 료마의 기법이 매혹적이라고 인정했고 장인의 신으로서 새로운 기법을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매혹적이라고 말했고 장인의 신으로서 모든 새로운 기법을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장인의 신으로서 말이죠. 하지만 료마는 자신 같은 무능한 놈이 어떻게 신이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쓸모없는 신들은 어디 있냐고 묻자 테쿠는 그들이
제 갈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고 각 신들에게는 자신만의 죄책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즐거움들, 그들이 각자의 자리를 가지고 인간처럼 집에서 산다는 그의 설명이 이어지자 료마는 자신의 집이 버섯 머리처럼 더럽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곳이 어딘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테쿠는 그가 집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세계와 료마의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 애쓰면서 그는 자신의 쓸모없는 물고기 네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더 나은 설명을 위해 마법과 학문의 신인 오벨리아에게 물어보라고 말했다. 하지만 료마는 그 또한 다른 신들처럼 쓸모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테쿤에게 자신의 얼굴이 완전히 재건 수술을 했는데 자기 엉덩이보다 훨씬 모양이 안 좋다고 했어요. 그날 후에 그가 가게에 도착했을 때 카를라는 그에게 새 직원들이 일을 완벽하게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페이가 그들을 보라고 한 이유를 궁금해야 하자 료마는 창문을 유리판으로 바꿀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이 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리링이 강도를 시험해 보겠다고 하자 그녀는 내면의 쿵푸를 발휘하여 연속으로 찌르고 강화된 마법으로 주먹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깨지지 않았고 그녀는 1층 창문에 사용하자고 제안하며 도둑조차도 안에 들어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카를라가 뇽에게 다른 마을의 두 번째 가게를 열 것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확장이 너무 이르다고 생각한 뇽에게 카를라는 재고려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결정을 몇 시간 후 류마가 세르그 가게에 도착한 후 그에게 말했어요. 그는 약을 보관하기 위해 많은 병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부상 치료에 유용했을 거야. 하지만 세르게이는 대신 상인조합에 등록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도매상에게서 쉽게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료마가 늙은 여자의 사무실에 도착하여 병 하나를 보여주자 해독제와 소독약을 만들면서 그는 화학자로 살 수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 가게를 차리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료마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지만 그 못생긴 할망구가 그의 빈털터리에게 가게를 차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고 심지어 약까지 모두 사주겠다고 하자 부업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료마가 가게를 나서자 그는 자신의 결정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림버드를 발견하고는 그것이 엘라리아의 편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엘라리아. 읽고 나서 그는 카르라와 할망구의 말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돈이 급한 나머지 두 번째 가게를 차리기로 했어요. 두 번째 가게를 말이죠. 그런데 며칠 후 또 다른 쓸모없는 놈이 세탁물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세탁물에 대해서요. 그런데 료마가 무슨 일이냐고 따지자 그 남자는 꺼지라고 했어요. 료마가 자신이 이곳의 매니저라고 밝히자 그 남자는 어떻게 이런 꼬맹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 의아해했어요. 그런데 료마가 세탁물을 그 남자 얼굴에 들이밀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료마는 옷감이 칼로 베인 것을 알아챘어요. 그래서 료마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자 그 남자는 약하게 덤벼들었어요. 주먹으로. 하지만 료마는 무술 실력으로 그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곧 패배자는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카를라가 걱정된다고 말하자 그녀는 그들의 가게가 왜 표적이 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청소 사업에는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분명히 수상하다고 생각하며 콜럼에게 조사해달라고 부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료마가 광산에 도착한 후 그는 자신을 위해 카타나를 만들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카타나가 토마하간 강철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해낸 그는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필수 재료 중 하나인 철모래를 말이죠. 하지만 그는 곧 카타나 제작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이템 박스 안을 뒤지기 시작했고 도적에게서 빼앗았던 창을 꺼낸 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숙련도를 시험해 보았고 그 창이 좋은 무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생에 그는 아버지와 함께 카타나 검 제작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카타나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재능 없는 패배자라는 것을 깨닫고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료마는 무술을 배우고 창까지 다루게 되었고 마법 무기임을 깨닫고 벽에 화염을 뿜어
쓸모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칼라가 켈럼의 조사 결과를 밝히자 료마는 그것이 파벌 다툼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류 파벌이 조련사 길드장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칼라는 그들의 의견 차이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류 파벌은 강한 몬스터를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조련사 길드장 테일러는 미묘한 공존을 원했기에 료마는 쉽게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신념 때문에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가게에 대한 공격은 주류 세력이 그의 명예를 더럽히려는 시도였습니다. 평판을 하지만 료마는 긍정적인 소문을 퍼뜨릴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자신이 6마리의 리머셀을 성공적으로 길들였고 그 소식이 테일러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는 쓸모없는 슬라임 연구원들을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카우켄이라는 첫 번째 남자가 가능한 한 오랫동안 머물 생각이라고 말하기 시작하자 매력적인 닐프족인 로벨리아는 더 나은 관리자가 되겠다고 약속하며 모든 고객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료마가 집으로 가는 길에 두 남자가 자신을 미행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그가 골목으로 도망치자 한 남자가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즉시 료마는 모퉁이를 돌았지만 공격자를 피하면서 그는 어떻게 그들이 자신의 행선지를 알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의 행선지를 알았을까요? 바로 그때 그는 옥상으로 순간이동하여 2마리의 림머새를 날려보냈지만 두목이 그를 발견하자 료마는 두 남자를 제압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염려한 두목은 도망치려 했지만 료마는 그의 등을 제압했습니다. 왜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는지 궁금해하던 찰나 한 마리의 새가 그에게 날아왔지만 그것이 파괴되자 료마는 자신이 이미 길들인 괴물로 추적당하고 있음을 알아챘고 자신의 괴물 중 하나로 공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때 길드장이 병사들과 함께 와서 설명을 시작했고 새를 따라왔다고 하자 료마는 고마워했지만 자신의 무용함은 여기서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다음날 그는 일꾼들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로 했고 조심하라고 경고하며 레리린과 페이에게 무술 실력을 높이라고 말했다. 몇 시간 후 길드에서 테일러는 료마에게 방어를 맡아달라고 부탁했고 그것이 배우의 배우를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하자 못생긴 늙은 할멈이 요리령을 가르쳐주겠다고 나섰다. 그래서 다시 밤이 되자 그는 쉽게 깡패 하나를 제압했지만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12명을 더 재우고 나자 군인들이 그들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료마는 디멘션 홈을 이용해 치유 슬라임을 소환하여 그들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이 그에 대한 무시무시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흥분하자 료마는 그것이 살인자들을 따돌릴 최고의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카를라가 재무제표를 보여준 후 그녀는 그에게 그들의 이익이 50회로나 급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슬라임 연구원들이 기본적인 회계를 배우는 것을 마쳤다고 밝히자 료마는 마침내 두 번째 지점을 열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그는 그녀의 사무실에 있는 할망구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지만 그녀가 그의 다음 가게를 위한 계획을 제안하자 료마는 그녀의 썩은 낡고 역겨운 뇌가 그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지만 그날 저녁 또 다른 리머새가 그의 앞에 나타났고 료마는 이미 그것이 말라리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편지 전체가 기본적으로 그녀의 일상활동과 마법 훈련에 대한 또 다른 쓸모없는 요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두 번째 가게를 열기 위한 새로운 임무를 시작하려던 그는 떠나는 그를 그의 직원들이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료마는 또 다른 성공을 거둘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레나프라는 새로운 도시에 도착한 그는 한 무역회사의 주소를 따라갔고 결국 그것을 찾았을 때 그것은 큰 가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키만 컸지 일꾼들이 자신을 알아볼까 걱정했다. 하지만 새로운 관심사가 나타나자 그의 추한 엉덩이가 뭘 원하는지 궁금해하며 료마는 자신이 펴로라는 남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자신의 아버지임을 밝히자 그 여자는 그를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를 물었지만 마침 그때 펴로가 나타나자 그녀는 료마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고 료마는 자신이 글라셀라에게서 여기로 오게 되었다고 소개하며 자기소개를 했다. 그래서 펴로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차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가 그렇게 못생겼을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지만 그는 그 마을에 지점을 낼 수 있다고 말했고 길드에서 그의 사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작업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료마가 쓸모없는 얼굴로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는지 궁금해하자 피오로는 그녀의 얼굴이 똥 얼룩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료맥에 예의를 갖추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이름이 미압이라고 말하며 쓸모없는 아버지에게 그를 즉시 길드로 데려가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떠나려고 하자 피오로는 료맥에 이미 길드에 그의 서류 작업에 대해 알렸다고 말하며 그가 해야 할 일은 서류를 검토한 후 서명하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상인 길드에 도착했지만 그들이 앉아있는 동안 접수처 안에서 피오로는 그에게 길드가 예전에는 요새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모험가 길드장인 길드, 그리고 용기병 길드의 결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밖에 있는 용들을 가리켰고 료마는 그렇게 많은 몬스터들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에 그렇게 많은 몬스터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피오로가 용들이 물건과 사람들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을 계속하자 그는 다른 길드들도 원료를 모으고 상품으로 만드는 데 똑같이 유용하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을이 성장하게 된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마을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피오로가 그들의 조상이 그 전체 계획을 생각해냈다고 말을 이어가자 약속 장소 심지어 공항이라는 단어에서도 료마는 그것이 지구에서 온 직접적인 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것은 자신들의 조상이 환생한 또 다른 패배자였고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멋진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시간 후, 일이 끝난 후 료마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피오로에게 도움에 대해 감사를 표하자 피오로는 나중에 그에게 빚을 갚으라고 했고 자신의 딸에게 자신의 씨앗을 심으라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료마의 새 가게에 도착했지만 그것이 피오로마르 회사 바로 맞은편이라는 것을 깨닫자 피오로는 그를 안으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가게 안에서 피오로는 1층이 가게 공간이라고 설명했고 두 번째는 회의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료맥에 전 주인의 집을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 가구만 있으면 운영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료마는 지원을 요청하겠다며 리머셀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표로는 뱃속에서 얼마나 맛있을까 생각만 할 뿐 쓸모없는 $5짜리 눈으로 그것이 날아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료마가 숙소를 예약했는지 궁금해하며 그에게 자기 집에서 하룻밤 보내라고 제안하며 미야비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녁 식사를 위해 집에 도착했을 때 료마는 그의 눈앞에 있는 음식을 보았지만 밥을 먹어보니 미야비의 음식 맛이 썩은 생선보다 더 끔찍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썩은 생선보다 더 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무가치한 얼굴을 모두 잊기로 결심했고 미야비는 그가 나이에 비해 귀엽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표로는 료마에게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자 료마는 모험가로 일할 생각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실제로 계급이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사실 그는 계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로는 그가 너무 작고 못생겨서 모험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야비는 마을에는 계급이 없는 직업이 없다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디귿 멧돼지가 숲속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어서 모두가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숲속 사람들 말입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료마는 환생하기 직전에 그 괴물에 대해 들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개인과 다른 신들이 그에게 그것에 대해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현재 정체성은 이 세상의 죽은 사람들에게서 빌린 것이었고 그들은 그가 고향에 숨겨진 가보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슐루스 대숲이 그런 장소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괴물들이 들끓었기 때문에 그는 그 멧돼지를 연습 삼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그것을 없애려고 한다고 피오로와 미야비에게 말했을 때 피오로는 그에게 그의 유언에 서명하겠다고 했지만 그가 짐승을 죽이면 고기를 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죽이면 말이죠. 몇 시간 후 피오로는 떠나기로 결정했고 미야비는 료마와 함께 있고 싶어서 그의 계획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계획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피오로가 료마의 가게에 도착했을 때 그의 형편없는 시력으로는
슬라임들이 가구를 청소하고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쓸모없는 그의 눈이 더 나빠진 건 아닌가 의아해하던 중 그는 미야비도 같은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미야비가 료먹에 슬라임들이 어떻게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묻자 그는 자신이 가르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날 저녁 료마는 첫 애급 의뢰를 위해 마을 외곽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가 슬라임들에게 약초를 모으라고 명령하자 림버드 한 마리가 나타났고 그는 그것이 엘라리아의 또 다른 쓸모없는 편지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지겹도록 자신을 지루하게 만드는 그녀의 쓸모없는 메시지를 속독했고 그녀가 다른 곳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로부터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못생기고 새에 집착하며 생선 썩는 냄새 나는 추한 년의 엉덩이로부터. 하지만 그는 덤불에서 소리가 나서 눈앞에 멧돼지가 난자당한 것을 보았다. 멧돼지가 2명의 모험가를 쫓자 료마는 차원 가방에서 활을 꺼냈다. 하지만 그의 화살이 멧돼지의 가죽에 튕겨나가자 그는 그것이 너무 두껍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멧돼지가 그의 옆을 지나쳐 달려가자 료마는 짐승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고 주먹을 날리며 옆으로 차서 멀리 날려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짐승은 다시 돌격해왔지만 료마는 강화된 주먹으로 돌진하여 단 한 방에 짐승의 온몸뼈를 박살내버렸습니다. 괴물을 쓰러뜨리자 모험가들은 그에게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룰이라는 소녀가 부상당한 친구가 아직 숲속에 있다고 밝히자 료마는 자신의 마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기뻐하며 그들은 숲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료마는 자신의 차원의 집으로부터 피슬라임을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괴물의 피를 모두 빨아들이라고 명령하자 슬라임은 괴물의 몸속으로 파고들었고 몇 분 만에 모든 피 한 방울까지 흡수했습니다. 바로 그때 모험가들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료마는 그들의 부상당한 친구가 짐승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의 뼈 몇 개가 부러졌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어떻게든 그녀를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는 자신의 힐링 슬라임의 마법 능력을 그녀의 몸에 흘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소녀가 소생하자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몇 분 후 켄은 현금으로 그에게 답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료마가 돈이 필요 없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돈 없는 루저는 어쨌든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멧돼지를 마을로 옮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도움을 줄 의향이 있냐고 묻자 멍청한 놈들은 동의했다. 그 순간 료마는 그들의 머리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쓸모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생각보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자신이 멧돼지를 사냥하지 않았다는 것을 길드에서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고 그 멍청이들은 다시 한번 동의했다. 멧돼지를 사냥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인해달라고 부탁했고 그 멍청이들은 다시 한번 동의했다. 가게에 도착하자 료마는 멧돼지의 크기에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미야비의 못생긴 얼굴이 나타나자 그녀는 그가 짐승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은 이유를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짐승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은 이유를 궁금해했다. 바로 그때 모험가 길드에서 왔다고 말하는 한 남자가 도착했다. 하지만 그가 공식 면허 없이 고급 몬스터를 사냥하는 것이라고 밝히자 일자리가 금지되자 그는 설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료마는 이 순간을 대비하고 있었고 그 바보에게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그래서 패배자들이 증언한 후 그 남자는 료맥에 자신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그의 쓸모없는 얼굴은 여전히 그들의 도시에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가 떠난 후 필리는 그들의 일이 끝났다고 말하기 시작했고 그들도 떠난 후에 피오로는 멧돼지를 어떻게 도축해야 할지 궁금해했다. 그때 한 남자가 멧돼지가 피를 흘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멧돼지가 피를 흘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데 료마가 자신의 피 액체로 이미 피를 빼냈다고 설명하자 그런데 료마가 자신의 피 점액으로 이미 피를 뽑았다고 설명하자 피오로는 자기 얼굴보다 더 나쁠 수 있을까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료마는 자기 얼굴이 자기가 본 것 중 가장 못생겼다고 말했고 너무 못생기고 쓸모없어서 애니메이터들조차도 눈을 그릴 때 계속 토해서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의 눈을 그리는 동안 계속 토했기 때문에 며칠 후 카를라가 마을 안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료마의 새 가게가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료마가 그녀 옆에 사람들을 알아챘을 때 카를라는 그들이 자신들의
새 직원들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 새 가게를 위해 그들을 고용했고 2명의 점원은 경호원으로 일하고 여자아이는 요리사로 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료마는 용기를 내어 매니저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그를 위해 일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을 시작했고 료마는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려는 의도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야비와 표로는 길 건너편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료마가 가게 문을 공식적으로 열자 표로와 미야비가 첫 번째 손님으로 나타났고 이미 사업 운영 경험이 있던 료마는 순조로운 시작에 기뻐하며 이미 단골 손님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골 손님이 생겼습니다. 며칠 후 그는 마을을 떠날 준비가 되었지만 직원들이 작별 인사를 하려고 모였을 때 피오로는 자신이 왔던 곳으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그의 사업을 계속 돌볼 것을 약속하자 셀마는 그에게 빨리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어서 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야비가 못생긴 얼굴로 죽지 말라고 하자 료마는 그녀의 역겨운 얼굴은 이미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내 추악한 얼굴은 이미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료마는 숲을 걸어가기 시작했지만 또 다른 림버드가 그의 팔에 내려앉자 알라리아의 또 다른 쓸모없는 편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알라리아의 또 다른 쓸모없는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편지는 너무 쓸모없어서 료마는 그녀의 못생긴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영상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추악한 얼굴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영상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영상도 봐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전설적인 플롯 마스터 여러분.